안녕하세요. 지방의 한 도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여기 채널의 사연을 듣는 게 제 유일한 낙인데요. 많은 사연들을 들어보니 제 이야기도 보태드리면 정말 재밌겠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답니다. 영화 같은 일이면서도 추잡하고 난잡한 사연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대학과 군대를 다녀와 바로 대기업에 취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잘하는 게 없던 저는 공부만이 살 길이라 생각해서 학창시절과 대학 시절에는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취직한 뒤에는 실적과 진급만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미련하게 일만 했답니다. 주변에 일 중독자로 보이는 사람 하나씩 있으시죠? 제가 바로 그 일 중독자 중 하나랍니다. 회사에서 야근까지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노트북을 켜고 일을 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잠을 자려고 누워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내일 할 업무를 계획했어요.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자고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회사에 가서 경쟁자들만 보면 저도 모르게 일 중독자로 돌아와 있었답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일만 하고 살다 보니 연애를 제대로 못했어요. 물론 사귄 여자들이 몇 명 되긴 하지만 다들 일에 찌들어 사는 저를 오래 사귈 리가 없었죠. 저는 이별하고서도 일을 하느라 후유증 같은 건 전혀 느껴보지 못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나이 40이 되자 과장 3년 차가 됐어요. 조금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일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져야 할 일이 배로 늘어나서 스트레스가 2배로 찼답니다. 제가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주위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회사 동기들까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쓰러져서 큰일 난다며 일을 줄이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생각해봐야 할 시기라고 조언해 주더군요. 그제야 저는 더 늦었다간 결혼이고 뭐고 다 놓쳐버리고 일만 하다가 세상을 뜰까봐 걱정이 돼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하 직원이 하는 일을 믿어주기로 하고 업무 시간 외에는 일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동안 등한시했던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지냈죠. 그렇게 일을 줄이고 보통 사람처럼 살았더니 혈색이 변했다는 말을 아주 많이 들었어요. 특히 동기들은 이제야 사람 냄새가 난다며 다시는 일 중독자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네요. 그렇게 운동을 인생의 일부로 넣고 지내다 보니 살도 빠지고 외모도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 멋진 남자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의 호감은 있는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여하튼 제 외모와 일상이 달라지니까 주변에서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제 나이는 요즘 늦은 것도 아니라면서 얼마든지 미혼인 또래의 여자를 소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개팅을 주선하겠다는 사람 중 가장 신뢰가 가는 여자 동기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동기의 사촌 동생인데 순하고 착한 성격의 여성이라며 저와 잘 어울릴 거라고 소개팅 날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소개팅녀는 수수하고 청순함의 대명사 같았습니다. 거의 쌩얼로 나왔는데도 빛이 나도록 예쁘고 아름다웠답니다. 이런 여자가 왜 3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을 안 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소개받은 당일에 사귀자고 고백했고 다행히도 제 마음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연인 사이로 사계절을 보내고 나서야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여자는 어디에도 없고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돼 결혼 결심을 하고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제 마음을 받아줬어요. 제가 쏟은 사랑의 진심을 알아줬는지 바로 좋다고 대답했죠. 저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바로 인사를 드렸는데 모두 저희 결혼을 축하해 주셨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갈등 하나 없이 대화가 잘 마무리됐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아내와 결혼하게 됐고 회사와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얻었답니다. 아내가 재택근무로 일하는 영상 편집자여서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저를 배려해줬죠. 신혼 한 달 동안은 아주 달달한 꿀 같은 시간들의 연속이었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무시무시한 사건이 터졌어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반전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야근을 줄이려고 해도 매일 일이 많았던 저는 바쁜 업무가 끝나자 몸살이 났어요. 회사에서 버텨보려고 해봤지만 머리가 어지럽고 열도 나서 휴식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생전 처음으로 조퇴를 쓰고 병원에 들러 주사를 맞고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아내가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며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이 시간에 집에는 왜? 자기야. 내가 몸살이 나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병원 들러서 주사 맞고 오는 길이야.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어. 근데 당신 대낮에 웬 샤워? 안 추워? 나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찬물로 샤워 좀 했어. 이렇게 하면 금방 떨어진다고 해서. 에이, 감기 걸리면 샤워는 피하는 게 좋다고 했어. 당신 몸이 많이 추워 보이네. 안 되겠다. 내가 방으로 가서 당신 몸 따뜻하게 데워줄게. 어서 들어가자. 알았어. 잠깐. 내가 방을 치웠나? 잠깐만 기다려. 아내는 방문을 먼저 열더니 깨끗한 것 같아 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더군요. 제가 지저분해도 상관없다고 해도 아내는 아직 신혼이고 잘 보이고 싶다면서 매일같이 집을 깨끗이 치웠답니다. 저희 부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는데 아내의 모습을 보니 불타올라서 사랑을 나눴어요. 이게 제가 말한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는 일이었죠. 그렇게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핸드폰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회사 부장 전화여서 안 받을 수가 없어 잠시 사랑을 멈추고 핸드폰을 향해 손을 뻗었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침대 틈 사이로 바닥에 떨어져서 침대 밑에 손을 이리저리 뻗었어요. 그런데 제 손에 잡힌 건 핸드폰이 아닌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를 일으키며 뒤로 물러났고 아내가 뭐냐면서 침대 밑으로 얼굴을 넣더군요. 야! 누구야? 오빠 빨리 경찰에 신고해. 침대 밑에 웬 남자가 있어? 사람 맞지? 야, 너 누구야? 도둑놈이야? 아니면 변태야? 당장 나와! 그랬더니 침대 밑에서 뭔가 툭 튀어나왔어요. 괴한의 주먹이었습니다. 제 눈을 제대로 명중했답니다. 내 눈! 너 누구야?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오빠 괜찮아? 따라가지 마. 그러다 다치고 말 거라고. 그냥 내 옆에 있으란 말이야. 그 사이 괴한은 침대 밑에서 빠져나와 얼굴을 가리고 달아났습니다. 아니, 반드시 잡아야 해. 저런 변태 자식은 무조건 콩밥 먹여야 한다고. 저는 눈을 비비고 팬티를 챙겨 입고 뒤따라 나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좌우를 살펴봤는데 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베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놈이 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비상계단을 살펴보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간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숨은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 먼저 112에 신고하고 놀란 아내를 달래줬습니다. 자기야, 많이 놀랐지? 이 식은땀 좀 봐. 오빠, 그놈 누구야? 잡았어? 아니, 놓쳤어.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야. 오빠, 나 너무 무서워. 내가 따라가지 말라고 했잖아.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나만 지켜줘. 알겠어,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으니까 긴장 풀고 심호흡해. 그런데 저 자식이 언제 들어온 거지?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땐 당신이랑 바로 방으로 들어왔잖아. 어머, 그러네? 그럼 혹시
내가 샤워할 때 몰래 들어온 거 아니야? 아,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자기야, 진정해. 일단 그놈은 도망갔고 다시 우리 집에 오진 않을 거야. 경찰이 잡으면 끝나는 일이라고. 다시 심호흡해보자. 저는 아내를 달래면서 경찰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둘이 찾아왔습니다. 괴한이 침대 밑에 숨어있던 것과 빠져나간 것까지 모두 설명했더니 아파트 CCTV를 확인해보자며 저와 아내가 경비실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층 아파트 복도에 CCTV가 고장이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 다른 층들까지 모두 확인해봤는데 아무리 영상을 돌려봐도 괴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밑이라 어둡긴 했지만 대충 얼굴을 딱 보면 알아볼 수 있었는데 카메라에 잡힌 건 평범한 아파트 주민들 뿐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변태놈이 CCTV 위치를 다 파악해서 사각지대로 움직여서 침입한 거로 판단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희 집에 쉽게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답니다. 또 현관 도어락 소리를 나지 않게 들어온 걸 보면 분명 옷걸이와 같은 도구로 현관 앞에 집어넣어서 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경찰들은 며칠 동안 저희 아파트 근처를 순찰하며 괴한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더라고요. 그런데 잡힐 뻔한 변태놈이 또 올 리가 없었으니 당장 잡아내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본 놈의 몽타주를 형사를 통해 그려주고 나왔어요. 경찰들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시간에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자고 했더니 아내는 지금 사는 신혼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집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떠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아내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복도 CCTV를 고친다고 해도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없으니 제가 현관문 위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답니다. 자기야, 그 현관 앞에 카메라 달았어. 복도 양쪽으로 넓게 보이니까 수상한 놈이 기웃거리면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이거 텔레비전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혹시 수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나한테 전화를 하든 경찰을 부르든 해. 알겠지? 오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고마워. 그런데 이거 24시간 돌아가는 거야? 그 카메라를 직접 끄지만 않으면 계속 돌아가. 밖에서는 못 끄고 텔레비전 밑에 장치가 있어. 녹화랑 꺼짐 켜짐 버튼 보이지? 아, 정말 그러네. 그럼 앞으로 일할 때 실시간 영상을 켜놓고 일해야겠다. 아,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 그놈 때문에 이틀 밤을 꼴딱 세웠는데 말이야. 우리 자기가 많이 놀랄만도 하지. 순하디순한 자기가 괴한을 봤으니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감히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훔쳐보려고 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이젠 괜찮을 거야. 경찰도 힘쓰겠다고 하니까 잡힐 거라 믿고 기다려보자고. 아내는 이제 좀 불안함이 덜어져서 편히 잘 수 있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괴한은 경찰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증거도 없어서 쉽게 잡지 못했답니다. 저희 부부도 시간이 지나면서 공포는 사라졌고 별 신경 안 쓰며 지내는 날까지 오게 됐어요. 제가 달아놓은 CCTV 영상을 매주 확인해봤는데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가끔 아파트에 사는 남자 주민을 보면 괜한 의심이 들긴 했는데 확실하게 괴한과 동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의심을 거두고 경찰을 믿기로 하고 그날 괴한을 잊어버리기로 했답니다. 다행히 한 계절이 바뀌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저와 아내는 그때 일을 농담처럼 대화를 나누곤 했답니다. 오빠, 우리 몇 달 전에 침대 밑 괴한 말이야. 기억나? 기억은 나는데 얼굴은 확실히 보지 못해서 그냥 희미해졌어. 아니, 얼굴 말고 그때 상황 말이야. 우리 둘이 침대에서 사랑 나누고 있는데 그놈이 그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야. 내가 오빠한테 너무 좋아 짜릿해라고 한 말도 다 들었겠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 생각해보니 그러네.
우리가 잠자리 하다가 이게 뭔 일인가 싶어 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그리고 내가 알몸으로 그놈 잡으려고 뛰쳐나간 것도 웃기네. 진짜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젠 우리 집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 CCTV가 현관문 위에 떡하니 붙어 있는데 그걸 보고 들어오겠어? 그렇지? 아휴, 그때 일을 농담으로 넘기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 당신이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나서 다행이야. 그렇게 아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아 매우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저희 부부에게 큰 복이 찾아왔어요. 아내는 임신 테스트기를 저에게 내밀며 배시시 웃으며 고백하더라고요. 오빠, 나 2줄 나왔어. 당신 코로나야? 뭐야, 지금 나 코로나 걸렸을까봐 뒤로 도망가는 거야? 이거 임택이라고, 임신 테스트기. 저는 아내가 내민 테스트기를 받아보고 쾌재를 불렀답니다. 야호! 나도 이제 아빠가 된다. 자기야, 고마워. 우리 이제 부모가 된다. 그렇게 좋아? 그럼 앞으로 나한테 2배는 더 잘해야 해. 나한테 충성하란 말이야. 네, 마님. 앞으로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임신을 해서 10달 뒤에 식구가 1명 늘게 됐답니다. 저희 부부는 축하 파티도 하고 뜨거운 밤을 보내며 며칠 내내 아주 행복했어요. 몇 주의 시간이 지나고 회사 일이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자주 해야 했어요. 또 차장 진급을 앞두고 있어 자리를 일찍 비웠다간 바로 밀려버릴 수 있으니 무조건 야근을 하면서 상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퇴근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내리는데 시커먼 남자 하나가 지나가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몸 세포가 모두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1년 전 저희 집에 몰래 들어왔던 괴한이 분명했어요. 저는 그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답니다. 저기 아저씨, 잠시만요. 저 아시죠? 거기 서봐요. 제 부름에 남자는 모자를 뒤집어 쓰더니 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이건 누가 봐도 그 괴한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력 질주를 해서 그를 뒤쫓아갔어요. 복장이 편안한 거로 봐서는 이 동네 사는 놈 같았어요. 그 자식이 향한 곳은 공원이었습니다. 저는 달리기 하나는 자신이 있어서 오늘 그 놈을 잡아서 경찰에 넘기기로 결심했어요. 이윽고 괴한과 가까워진 저는 검정색 운동복에 달린 후드를 잡아챘습니다. 잡았다, 이 도둑놈의 새끼! 변태놈의 새끼야! 그런데 뒤를 돌아본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하고 착각을 했네요. 고개를 두리번거렸더니 달밤에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검정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다시 찾으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의 모자를 벗길 수 없는 노릇이니 놓친 거라 생각하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갔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하진 않았어요. 괜히 괴한이 가까운 데 거주하고 있다는 걸 알면 소스라치게 놀랄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3개월 차가 되자 식욕이 왕성해지면서 새벽에도 저를 깨워 먹고 싶은 걸 사달라고 했답니다. 오빠, 자? 나 배고파. 호빵 먹고 싶어. 편의점에 가면 파는 호빵 말이야. 자기 배고파? 사와야겠지? 응, 미안해, 오빠.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 그런데 우리 아파트 옆에 편의점 공사하던데. 멀리 있는 데까지 다녀와야겠네. 오빠, 수고 좀 해줘. 부탁해. 알았어, 그럼. 당신 눈 좀 붙이고 있어. 뛰어갔다 올 테니까. 저는 아내가 먹고 싶다는 호빵을 사러 조금 거리가 있는 사거리까지 뛰어갔어요. 그런데 호빵 기계 안에는 호빵이 하나도 없더군요.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니 이미 다 팔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더 걸어서 다른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호빵 기계 안에 호빵이 가득했답니다.
저는 거기 있는 걸 모조리 다 사서 가슴에 품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식은 호빵을 먹게 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뛰었답니다. 시계를 보니 집에서 나온 지 벌써 30분 가까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도 호빵은 식지 않았으니 아내가 기뻐하리라 믿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야, 호빵 사왔어. 오빠, 나 화장실이야. 샤워하고 있어. 뭐? 이 추운 날 샤워를? 몸이 뜨거워서 땀이 많이 났어. 금방 씻고 나갈게. 그래, 그렇다고 찬물로 샤워하지 마. 따뜻하게 씻어. 저는 호빵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꼭 누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안방에 전등을 켜봤더니 침대 커버가 벗겨져 있더라고요. 분명 제가 나갔을 때는 팽팽하게 잘 펴져 있었는데 말이죠. 혹시나 해서 몸을 숙여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깜짝이야. 자기였구나. 다 씻었어? 오빠 뭐해? 침대 밑에 뭐가 있어? 아니야. 그냥 봤어. 근데 자기야, 침대 커버가 왜 벗겨졌어? 이거? 내가 음료수 마시다가 쏟아서 벗겨버리고 뺐어. 찐득거려서 찝찝하더라고. 그런 거야? 그냥 나한테 말을 하지. 알았어, 그럼 내가 새 커버 가지고 올게. 저는 옷방으로 가서 개켜있는 침대 커버를 가지고 왔고 아내는 음료수를 흘린 커버를 세탁기에 넣고 바로 돌리더군요. 자기야, 시간이 몇 시인데 세탁기를 돌려? 맞다. 나도 모르게 실수했네. 그 세탁기 물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놔두자. 건조까지 다 되면 내일 아침에 빼면 되잖아. 오빠, 우리 그만 자자. 당신 뭐 잊은 거 없어? 잊은 거? 내가 뭘 까먹었나? 호빵. 내 정신 좀 봐. 호빵 사왔어? 냄새 난다. 오빠 같이 먹게 나와. 아니야, 난 생각 없어. 침대 커버 씌워 놓을 테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아내가 식탁에서 호빵을 먹는 동안 침대 커버를 새로 씌우며 다시 침대 밑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엔 양말 한 짝이 보이더군요. 손으로 꺼내봤더니 남자 양말이었는데 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아내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자기야, 이거 뭐야? 웬 남자 양말이 있네? 난 회색 안 신는데 누구 건지 알아? 그거 우리 친정아빠 거네. 엊그제 아빠 다녀가셨다고 했잖아. 그때 벗어둔 게 침대 밑으로 들어갔나 보다. 장인어른 거였구나. 난 또 당신이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오빠도 참. 내가 오빠 두고 바람 피울 여자야? 그리고 바람을 집에서 피우는 멍청한 여자가 어딨어. 하긴 둘 다 맞다.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괜히 딴 생각해서 미안해. 호빵 다 먹으면 들어와. 나 먼저 누울게. 내일도 일찍 출근해서 늦게 올 것 같거든. 오빠 몸 좀 사려가면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병 나겠어. 홍삼이라도 한 재 지어줄까? 아니야. 올해 말까지만 바쁘고 내년 초부터는 널널하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튼 먹고 들어와. 꼬물이 엄마. 네, 먼저 주무세요, 꼬물이 아빠. 그렇게 괜한 의심을 거두고 침실로 가서 잠이 들었답니다. 몇 주 동안 실적 싸움을 하느라 야근은 기본에 주말 출근까지 했어요. 차장 진급에 무조건 성공해야 할 이유가 2가지나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내년에 태어날 꼬물이 말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위해 이 한 몸을 갈아도 좋다고 마음먹고 일 중독자 모드로 돌아가 죽어라 일만 했답니다. 해가 바뀌자 바쁜 일도 끝났고 실적도 많이 채워나서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연초에 저희 팀 부하 직원들과 오전 근무만 하고 과감하게 회식을 했어요. 다들 고생을 많이 해서 비싼 밥 한 끼 먹이고 헤어졌답니다. 집 앞에 도착했더니 시간이 오후 3시 정도가 됐더라고요. 아내와 같이 시간도 보내고
모처럼 푹 쉬려고 마음먹고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복도에 들어서자 멀리 보이는 저희 집 현관문이 쓱 열리며 누군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저는 눈을 찡그리며 누군지 쏘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괴한 같은 느낌이 들어 걸음을 빨리하며 뛰기 시작했어요. 비상계단을 가려면 제가 뛰어온 만큼 가야 하는데 괴한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 과로를 해서 헛것을 본 건가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오빠 벌써 왔어? 이제 바쁜 거 다 끝나서. 자기야, 근데 방금 누가 우리 집에서 나가지 않았어? 우리 집? 아니, 나 계속 혼자 있었는데? 혹시 옆집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 우리 집 현관문이 열리면서 누가 나오는 걸 본 것 같단 말이야. 그 괴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오빠, 요즘 무리하며 일하더니 몸이 허해진 거 아니야? 피로가 쌓이면 상상한 게 실제처럼 느껴지고 그런다잖아. 오빠 얼른 씻어. 내가 마사지 해줄게. 제가 잘못 봤구나 싶어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아내에게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자기야, 치마를 왜 거꾸로 입고 있어? 앞뒤가 바뀐 거 아니야? 그런가? 원래 이거 앞뒤 상관없어. 집에서 편하게 입는 거라.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씻고 나올게. 아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대답하긴 했지만 저는 너무 찝찝하고 꺼림직했습니다. 집안에서 어떤 남자가 나오고 아내는 치마를 거꾸로 입었으니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건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에 저는 현관 CCTV 녹화본을 돌려봤어요. 집에 누가 오가는지 보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주변에 수상한 사람도 찍히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CCTV 녹화 시간을 보니 편집된 시간이 있더군요. 누군가 카메라 작동을 꺼서 녹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집안에서만 카메라를 끌 수 있었으니 제가 안 했으면 아내밖에 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CCTV까지 확인하니 머릿속이 터질 듯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전자상가에 가서 소형 카메라를 한 대 샀습니다. 아내가 의심까진 아니고 수상하기도 하고 집에 누가 다녀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아내 몰래 거실과 안방이 한눈에 들어오는 천장 쪽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별일 없길 바라고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동안의 아내의 수상함이나 집에 이상한 흔적이 없어서 나올 게 없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회식이 잡혀서 아내에게 먼저 밥을 먹으라고 전화해줬습니다. 자기야, 오늘 전체 회식이네. 미안한데 혼자 밥 먹어야겠어. 그래? 괜찮아. 맛있게 먹고 천천히 들어와. 나는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일찍 잘게. 알겠어. 그럼 이따 봐. 그렇게 전화를 끊고 오후 업무를 마쳐갈 때쯤 부장님이 갑자기 회식을 내일로 미뤄야겠다고 하셨어요. 이사님이 참여하는 자리였는데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다음 날로 회식을 하자며 양해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다시 전화해서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보려다가 그냥 집에 가서 외식이나 시켜줘야겠다 생각하고 퇴근했답니다. 집에 갔더니 아내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아내 몰래 천장에 부착한 카메라를 회수해서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틀자마자 충격적인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눈을 믿지 못해 뺨을 꼬집어도 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정신을 차리고 봐도 영상은 똑같았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을 끄고 나자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가 누군가와 같이 집 안에 들어오더군요. 대화 소리를 들어보니 방금 본 동영상 속 주인공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몸을 침대 밑으로 숨겼어요. 이윽고 안방으로 들어온 아내와 괴한이 뜨거운 스킨십을 하더니 옷을 하나둘씩 벗어 던지더군요. 그리곤 침대 위에 올라가 그 짓을 시작했습니다.
두 년놈은 그 짓을 하면서 깔깔대며 제 욕을 하더군요. 오빠, 내 남편이 의심병이 돋았나 봐. 침대 밑에서 양말 발견해서 뭐냐고 묻질 않나. 치마를 거꾸로 입었다고 지적까지 하더라니까. 아, 내 양말 한 짝이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치마는 그때 우리가 한판하고 나서 내가 나갔을 때 남편이 갑자기 들어왔다고 했을 때지? 그래서 뭐 해명은 제대로 했어? 대충 둘러대니까 믿는 눈치더라. 오빠도 지난번에 아파트 앞에서 추격전 했다고 했잖아. 아, 그때? 자기랑 한판하고 우리 집에 사갈 두부 사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네 남편이 날 알아보더라고. 뭐 아슬아슬하게 안 걸렸는데 나름 짜릿한 경험이었어. 오빠, 짜릿한 거로 치면 나 샤워하고 나온 날 기억나? 오빠가 나랑 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남편이 들어와서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잖아. 그때 내 남편이 오빠 발견했을 때 나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아, 그날 진짜 전설이다, 전설. 내가 튀어나와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안 걸렸잖아. 네 남편이 비상계단까지 뛰어가서 날 찾았다지? 멍청한 놈. 바로 옆집에 사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자기야, 오늘도 자기 남편 일찍 들어오는 거 아니겠지? 나 중간에 침대 밑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 오늘 회사 총회식이랬어. 코가 삐뚤어지게 먹고 새벽에 들어올 거야. 오빠는 오늘 집에 늦게 가도 돼? 그 집에 장모님이랑 처남들이 와 있어서 친구들이랑 운동하고 온다고 빠져나왔어. 그럼 오빠 마누라가 의심 안 해? 생각해보니까 오빠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잖아. 그게 다 방법이 있지. 내 마누라는 내가 헬스 중독자인 줄 알아. 매번 당신이랑 질펀하게 놀고 땀 흘리고 들어가서 운동하고 왔다고 거짓말하거든. 그런데 마누라 년이 철석같이 믿는다니까? 나도 자기처럼 순둥이 컨셉으로 살고 있단 말이야. 역시 선수들은 다 비슷하네. 여하튼 오빠가 있어서 살맛나. 이렇게 몰래 만나서 짜릿한 시간 보내는 게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는 순간이라니까? 그러셔? 그럼 시간 많으니까 우리 두세 판은 거뜬히 할 시간 있겠는걸? 자, 그럼 화끈하게 계속해보자. 어머, 늑대. 내가 이래서 오빠랑 못 헤어지는 거야. 내 남편이 오빠의 능력 10분의 1만 닮았어도 매일 이렇게 몰래 하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좀 잘하긴 하지. 근데 자기 임신한 거 내 애인 건 모르지? 당연하지. 내 남편은 곰처럼 둔해서 날짜 계산 같은 거 몰라.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냥 좋다고 연병하더라고. 두 년놈의 대화를 듣고 저는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괴한이었던 놈이 옆집 사는 유부남이었고 아내와 바람난 지는 신혼 초부터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빵 사러 간 날 침대 커버가 벗겨졌던 날도 옆집 놈과 그 짓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내연남 아이라는 말에 눈이 뒤집히더군요. 저는 두 년놈의 대화와 그 짓 하는 소리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침대에서 팔을 살짝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연남의 다리를 잡아채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어서 발길질로 놈의 면상을 차버렸어요. 그 놈은 바로 정신을 잃더군요. 그러자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 하다 말고 왜 바닥에 자빠진 거야? 정신 차려봐. 아내는 기절한 내연남을 보더니 침대에 앉은 채 머리를 침대 밑으로 내리더군요. 잠시 후 저와 눈이 마주친 아내가 눈을 번쩍 뜨자 그대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찧어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내 역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제야 저는 침대 밑에서 기어나왔고 두 년놈을 나란히 눕혔어요. 그리고 깨어나기 전에 한 가지 할 일이 생각났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아내와 내연남이 깨어났어요. 발가벗은 두 년놈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손으로 가리더군요. 두 사람이 기절한 사이에 제가 한 일은 옆집에 사는 내연남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집안에 있던 내연남 장모와 처남들까지 저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와 내연남 식구들은 말보다 주먹과 발을 날리며 두 년놈의 몸뚱아리를 제대로 작살냈습니다. 다들 옆집 사람끼리 바람났을 거라 상상을 못했으니 분노는 수십 배로 차올라서 돼지게 패줬습니다. 내연남의 처남들은 운동선수 출신에 덩치가 100kg는 넘는 거구였는데 내연남을 반으로 접어버리고 미친 듯이 때리더군요. 저와 내연남의 장모는 아내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장모 아줌마가 워낙 힘이 세고 잘 때려서 제가 끼어들진 못해 거의 못 때렸답니다. 눈, 코, 입이 퉁퉁 붓고 온몸이 시뻘겋게 멍이 들어가는 게 보였죠. 저희 피해자들은 지칠 때까지 두 년놈을 때리고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년놈은 곧장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연남이 자기 아내와 처식구들에게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장모님, 여보, 처남들.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잘못했어. 천서방, 자네 칸도 참 크네. 바로 옆집 사는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나? 벽 너머로 나와 자네 처남들이 있는데 이러고 싶었어. 팔정나서 참지 못했나 보구만. 자네 그 가운데 다리 좀 대봐. 내가 발로 짓이겨 버릴 테니까.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요즘 집사람하고 잠자리를 거의 못해서 그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할 말이 없어야지. 자네 내가 차려준 사업 반납하게. 어차피 명의는 내 것으로 돼 있으니까 자네는 몸만 나가면 돼. 너희 두 년놈이 기절했을 때 증거 사진도 다 찍어놨으니까 위자료를 아주 두둑하게 준비해야 할 거야. 내 변호사들이 벌써 팀 꾸려서 자네한테 제대로 된 위자료 받아낼 거라고. 그러자 내연남은 질질 짜면서 살려달라고 빌더군요. 들어보니 내연남은 쥐뿔도 없고 처가에서 다 도와주고 차려준 모양이더라고요. 이어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대단한 년이야. 이런 걸레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랑 연애하고 결혼 생활하는 동안 어쩜 그렇게 순진한 척한 거야? 애기도 이 새끼 애라며.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오빠 사랑하는 건 진짜야. 다만 내가 만족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남자한테서 채우려고 했던 거야. 참나, 지 입으로 걸레라고 인정을 하는구만. 그래, 나랑 이혼해서 이 새끼랑 100년 만년 밤일하면서 재밌게 살아봐. 오빠, 그러지 마. 그냥 한 번 실수한 거잖아. 용서해줘. 이 정신 나간 년아. 다른 놈 애를 가진 년이랑 어떻게 사냐? 아가리 싸물고 옷 입고 꺼져. 나도 옆에 있는 어르신이 이혼 변호사 팀 꾸려준다고 하셨으니까 위자료 많이 준비해둬라. 아, 그리고 네 년이 바람난 거 네 친정 식구들한테 보내줬다. 아마 거기서도 널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 제 장인어른이 직업 군인이어서 엄청 보수적이고 철저한 성격인데 자신의 딸이 옆집 남자를 신혼집으로 데리고 와서 침대에서 굴렀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아마 인연을 끊든 맞아 죽든 둘 중 하나는 당첨될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아내와 내연남은 제 집에서 나갔고 내연남 식구들도 옆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렇게 얼마 뒤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됐고 예상대로 어르신이 꾸려준 변호사들이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주며 끝을 냈답니다. 이후 내연남은 처가의 사업장을 빼앗기고 빚을 내서 위자료를 갚았고 제 전처 역시 친정에서 버림을 당하고 빚을 내서 위자료를 갚았답니다. 그 둘은 아주 깊이 사랑했는지 바로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어느 산동네에 있는 지하방에서 말이죠. 내연남은 무직이어서 재택근무하던 전처가 가장이 돼 돈을 벌었답니다. 내연남은 능력도 없고 게을러서 힘든 일은 못한다고 놀기만 했나 봅니다. 그러다 곧 아기를 낳게 되자 일을 할 여유가 없어진 전처가 아기를 키우며 지내다가 이골이 났는지 내연남과 갈라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연남은 고시원의 신용불량자로 지내며 일당직 알바를 간간히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전처는 혼자 애를 키우며 사는 게 힘들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아니, 네가 여기 왜 왔어? 이혼한 지가 언젠데. 오빠,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이 아이 키워달라고 안 할게. 오빠가 날 받아주면 버리고 올게. 지금 뭐라고 했냐? 애기를 버린다고? 응, 요즘 보육원이 엄청 잘 돼 있다고 하더라. 거기서 잘 키워줄 테니까 나는 오빠랑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오빠 나 많이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아주 그냥 지랄 3단 옆차기하고 자빠졌구나. 네가 아직 매를 덜 맞은 모양이지? 오빠, 그렇게 밀어내지만 말고 한 번만 생각해줘. 내가 몸은 바람 피웠어도 마음은 항상 오빠를 향해 있었다고. 이건 진심이야. 원래 너 같은 걸레들은 낯짝도 이렇게 두껍냐? 날 찾아온 것도 경악할 일인데 애기를 버리고 나랑 다시 시작하자고? 마음만은 바람 피우지 않았다고? 옌병, 주둥아리 안에 있는 강냉이 털리기 싫으면 당장 꺼져! 제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전처가 발을 집어넣어 못 닫게 하더군요. 오빠, 그럼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라. 나 월세 밀려서 쫓겨났어. 친정에서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는 데다 어디 돈 빌릴 데도 없어. 오빠한테 위자료 준 게 한두 푼이 아니니까 하루 정도는 재워줄 수 있잖아. 아, 잘 곳이 없구나. 그럼 들어와. 내가 하룻밤 재워줄게. 정말? 알겠어. 고마워, 오빵. 전처가 낯짝 두껍게 저희 집으로 들어와 침대에 눕더군요. 그래서 저는 깜짝 선물을 준비하러 잠시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더니 전처가 옷을 홀라당 벗고 말하더군요. 오빠, 우리 오늘 뜨겁고 황홀한 밤 보낼까? 저는 시선을 돌리며 옆집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지난번에 제대로 못 때려서 아쉽다고 하셨죠? 오늘이 기회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옷까지 벗고 있네요. 돼지게 패세요. 고마워요, 아저씨. 그럼 오늘 니녀는 나한테 뒤졌어. 내연남의 아내는 주먹을 누르며 우두둑 소리를 내며 전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아줌마, 다 끝난 일이잖아요. 왜 이래요? 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 아! 저는 전처의 아기를 안고 안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얻어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아기를 봐주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옆집 여자가 전처를 실컷 패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왔어요. 벌써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아주머니. 인연이 여기서 못 자겠다네요. 집으로 나가서 자겠대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답니다. 뭐 어쨌든 오늘 덕분에 시원하게 몸 좀 풀었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어요. 전처는 사자머리를 하고 나와 옷을 대충 입고 아기를 안고 떠났습니다. 그게 전처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났는데 저는 회사에서 차장으로 진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제 미래는 탄탄대로였습니다. 다신 결혼 같은 건 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자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지냈는데 그게 또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에 경력직으로 들어온 40살 과장이 있었는데 저와 같은 돌싱인데다 야무진 성격에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관심이 절로 갔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 고백했는데 정말 고맙게도 그 친구가 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사내 커플이 돼 연애를 하게 됐죠. 여자친구와는 1년 정도 일과 사랑을 함께 했고 곧 재혼까지 하기로 계획을 세웠답니다. 결혼식은 생략하고 같이 살 신혼집을 알아보고 혼수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기 한 달 전쯤 받기 어려운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 장모였어요. 전처와 연이 끊기긴 했지만 전 장모가 용건이 있어 연락한 것 같아 억지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장모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전처는 혼자 아기를 키우다가 힘들다며 친정에 가서 키워달랬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보육원에 애를 버리고 왔다네요. 그리곤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어젯밤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화물차에 찌어 세상을 떠났답니다. 저더러 장례식에 와줄 수 있냐고 물으려고 전 장모가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이에 저는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고 절대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제 침대에서 내연남이랑 굴러다니다 못해 내연남 애까지 가진 여자였어요. 제가 그런 여자의 명복을 빌어줘야 하겠습니까? 전 죽었다 깨어나도 장모님 딸 이해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거라고요. 애를 버려서인지 저한테 배신해서 그런 건진 모르지만 천벌받은 것 같네요. 여하튼 전 할 말 다 했으니 전화 끊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전처가 세상 떠났다는 말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놀란 것뿐이지 다른 감정은 절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오후에 회사에서 일을 하니 금세 잊혀졌답니다. 얼마 뒤에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집에 살림을 차렸어요. 양가 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식사를 하며 결혼식을 대신했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하루 24시간을 붙어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단 1시간도 떨어지지 않고 신혼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진짜로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아내 나이가 40이 넘어서 괜찮을지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병원에서는 아내 신체 나이가 젊어서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해줬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은 제 옆에 아내와 갓난 딸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딸을 만나려고 험난한 경험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반전을 거듭하고 복수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네요. 앞으로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응원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